ARD 독일 방송국 기자님이십니다. 북한에서 2009년도에 왔습니다. 연평도 출신이고요. 연평도 포격을 겪었었고 실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갔다 오셨고 저는 뭐 가봤기 때문에 자랑님 지금도 북한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다들 네, 연락하고 지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평화 노벨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데 연평도 주민분들이 딱히 엄청나게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거나 이 멤버가 얼마나 특이한 구성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 오른쪽에는 천호선 전 처관의 대변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참여를 직접 하셨고 갔다 오셨고 그 옆에는 또 오은정 작가님 이분은 좀 특이하신 게 북한에서 네, 언제 오셨죠? 2009년도에 왔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신지. 함경북도 경성군, 함경북도 경성군. 경성. 2009년에 네, 오셨고 한국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네, 통역이 필요할 것 같지만 통역이 안 필요하신 안톤 슐츠 ARD 독일 방송국 기자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신 건 일단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셔서 오셨고요. 네, 그리고 또 독일이라는 나라의 좀 특수성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분단을 경험을 했고 통일도 경험을 해서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고 마지막으로 제 옆에 또 김규진 네. 지금 동국대 재학 중이신 예. 북한학을 전공하고 계시고 이분도 좀 이렇게 우리 중에선 평범해 보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배경이 좀 특이한 게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연평도 출신이고요. 네. 연평도 포격을 겪었었고 실제로 그리고 이후에 좀 동국대학교 현재 북한학과 재학하면서 네, 학생회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북한학과. 예. 연평도 포격 당시 몇 살이었죠? 저 그때 14살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셨고 저는 SBS 아나운서 김선재고요. 제일 평범함과 이 시대의 건강한 20대라고 저를 섭외했다는데 그거는 평범하다는 얘기 같아서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사실 저는 나이가 27살이라서 애국심이랄까?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당연히 당일됐을 때도 별 느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살아생전에 이런 장면을 처음 봐서 그런지 좋고 나쁘고의 평가관이 좀 벅찬 거? 그런 게 있었는데 다들 그날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그 장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장면과 같이 오버랩 되면서 기억이 떠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느낌이 그때 평양 가서 14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임기 말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임기 말이었고 그때 이명박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시절. 예, 14 정상선언을 하게 되더라도 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을까? 라는 회의를 그때도 갖고 있었고 11년 동안 머릿속에 항상 그것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 보면서 야,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참여하셨던 했습니다. 분이니까. 예, 그렇죠. 작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만난다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아무 기대도 없었거든요. 북에 있을 때도 뭐 그냥 맨날 전쟁이니 회담이니 소문은 이렇게 들리는 귀로 들렸지만 제 삶에 그게 이제 닿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그냥 또 옛날처럼 회담했다 이제 언젠가 또 약속을 깨겠지 하고 그냥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딱 그 38선을 넘는 순간 뭔지 모르게 울컥했었거든요. 그냥 저는 그 장면을 보는 게 저에게는 그냥 감동이었어요. 아니 사실 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얘기하자면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인 게 그렇게 내려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걸 봤던 직접 참여를 했거나 이게 아니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는. 네. 설마 걸어서 내려올 거라는 거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아침부터 그 밤늦게까지 사실 그날은 그 킨텍스 있었는데요. 거기는 그 프레스센터는 좀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정말 처음에는 도착했을 때 거의
작가님처럼 좀 아주 크게는 기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전에도 회담 몇 번 있었잖아요. 2번 있었는데요. 근데 특별한 결과는 없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그 생각했는데 근데 거의 첫 순간부터 이거 뭐가 좀 색다른 느낌이 있네요. 그 약간 그런 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해외에서 오셨던 분들, 한국 분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정말 역사적인 날 아닌가, 뭐 나중에 역사책에서 나오는 날짜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좀 있었어요. 아,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외신 기자들도 이렇게 또 국내 기자들도 다 거기 모여 있었잖아요.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 실시간으로 딱 나왔을 때. 그죠. 되게 신기했어요. 가끔 실감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거의 스크린으로 보니까 이거는 진짜 지금 라이브인가 뭐 이런 거 진짜 진행되는지 그래서 분위기로. 정말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뭐 history in the making 뭐 약간 어떤 역사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눈 앞에서 가끔 이런 느낌 좀 있었고 그리고 계속 방송팀 한국 방송팀 계속 나왔어요. 우리하고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 기자 입장에서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방송국팀 오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들끼리. 그렇죠. 서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 되게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 특히 뭐 점심 이후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고 뭐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좀 좋았고 어떤 희망하고 좋은 분위기 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TV 같은 거 가끔 보면 우리 카메라 기자님이 계시지만 기자들이 특히 카메라 기자들이 이 촬영을 하면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찍는 장면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저걸 또 찍지? 다 좋은 거 갖고 있으면서. 근데 그날도 보니까 SBS 머그에서 이게 편집한 거 네. 보니까 기자분들이 그 만나는 장면을 다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다들 인증샷 올렸어요. 끝나고. 그게 신기해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거기 또 포토월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프레스센터에서 포토월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귀빈 올 때 아니면 일반 관람객 오는 장소가 포토월 만들잖아요. 근데 전문 기자를 모이는데 왜 포토월 만드는 거예요?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사진 안 찍는 사람 거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뭐 축제 분위기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근데 뭐가 되게 특별한 분위기였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은 모임하고 많은 행사가 제가 봤는데 이런 분위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회사 선배들 기자들이랑 다 이렇게 인별그램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그 월 앞에서 인증샷을 막 올리는 거예요. 저는 북한학과 학생으로서 북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 걸어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저렇게 악수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학문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약간 계신 거예요. 그런 생각도 좀 했고 또 한편으로 또 연평도 출신으로 연평도 포교를 겪은 사람으로서는 이 쉬운 걸 저 그냥 한 걸음 넘어가면 되는 거 이 쉬운 거를 왜 지금까지 미뤘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왜 우리 여기까지 오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렸냐. 직접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좀 진짜 끼어들지 않을 수 아니, 있는 많이 게 끼어드셔도 돼요. 아니 그 진짜 연평도 표격이 2010년 11월이잖아요. 네. 2007년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임기 말이니까 거기에 많은 이제 고민들을 했었지만 됐는데 만약에 그것이 실행되었었다면 특히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아이디어가 그때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됐었다면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은 일어나지 없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면 그 민간인 두 분, 군인 두 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거 보면서도 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남북 정상회담 있고 나서 혹시 고향에 한번 집이라고 해야 될까? 네. 가보셨어요? 네, 저 그 엊그저께 연휴에 1박 2일로 좀 짧게 다녀왔는데 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주변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얘기도 궁금해요. 연평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사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거기 이제 배 타고 일하시는 분들이 배에 이제 한반도기를 다시겠다라고 한반도기를 달고 뭐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NLL 또 평화호로 구역 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옛날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런 거를 좀 어촌계 회장님이랑 해서 좀 논의를 좀 하고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연평도 주민분들이 뭐 딱히
엄청나게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아직은 예. 좀 아직은 실감이 안 실감도 안 나고 예. 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이제 행동을 바꿀지 모르니까 아직 그러한 믿음, 걱정도 네, 아마 믿음도 신뢰가 있으실 수도 없으니까. 있고. 네. 아니 근데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일단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도 북한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예 없는 있어요. 건가요? 네, 있으신가요? 다들 네, 연락하고 지내요. 그러면 혹시 이 남북 정상회담 사실은 우리는 이쪽에서만 반응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생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혹시 연락을 해보셨다면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저희는 이제 연락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수시로 이제 연락할 수 있거나 뭐 대화를 할 수 없어서 직접 듣지는 못했고, 거기 있을 때 이제 회담이 한 번씩 있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느꼈던 부분은 되게 반응이 막 이제 갑자기 통일이 될 것처럼 막 어른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27년도에 네, 북한에서도요? 어릴 때, 네, 어릴 때 막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이제 회담하러 오셨었잖아요, 대통령 두 분이. 오셨죠. 네,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저는 뭐 기억 안 나겠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신문에 나고 막 이제 회담하고 이러면 이제 북한에서의 희망은 이제 남북 통일이 희망의 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제 언젠가 한반도의 통일이 빨리 이렇게 이 속도로 가면 통일이 되겠다고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아빠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네, 그러니까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면 엄청 들떠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한미 이제 군사 훈련하고 이러면 이제 또 막 갑자기 전쟁이 날 것처럼 어디에 사격하고 이런 것도 신문에 나고 하면 또 이제 긴장 상태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아니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큰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북한 주민들은 그걸 어떻게 접하는 거예요? 신문으로 접하죠, 주로. 뉴스나 신문으로 네. 글로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8시에 뉴스를 한 번 해요. 30분짜리 뉴스를 하루 통틀어 한 번 하거든요. 뉴스를 그렇게. 평양 외에 다른 지역은 그렇게 뉴스를 접하거나 아니면 노동신문으로 접하게 되죠. 대표님께서는 사실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해요. 직접 참여하셨던 분으로서. 그때 제가 그때 생중계 방송 비디오 먹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광고를 계셨던,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요. 이제 물론 많은 국민들은 넘어가는 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10초 월북이라고 저 그 장면 보고 막 혼자 박수 치고 모든 국민들 그래서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 다 박수 치더라고요. 그렇죠. 킨텍스에서 오, 와, 소리 났어요. 외신 기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약간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 보지 않는 인식이 훨씬 더 강했을 텐데 그걸 굉장히 놀랐을 텐데 프로그램 이름 중엔 친교 산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보다리 걷는 것. 그게 제가 이제 뭐 청와대에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일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외교 의전이 있는데 외교 의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객관적인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뭐 이게 얼마나 사전에 양국 간의 현안이 뭐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전망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당사자 간의 신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외교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를 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대부분의 경우 언어가 다르고 혹시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통역을 꼭 써야 돼요.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둘만의 대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원래 사실은. 완벽하게 둘만의 대화라는 우리 실주 건. 기자님처럼 말을 잘하지 그런 않는 경우가 이상은 아니면. 근데 힘들죠.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남북에도 약간 이제 와서 보시면 뉘앙스의 네. 차이가 있지만 95% 정도 통역 필요 없고 두 사람의 얘기를 뉘앙스가 뭔지 거의 다 이해하고 네. 그런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것도 그때 아주 조용하게 무슨 힐링 프로그램처럼 쇳소리 들리고. 네, 그러니까 그 특별히 저한테 좀 특별한 게 그냥 항상 조금 나운서도 좀 있었잖아요. 뭐 지금 스케줄이 무슨 일 하는지. 그래서 지금 거기 잠깐 앉아서 차 한잔 하게요. 티타임. 예, 티타임. 근데 이 잠깐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생각했던 거 아마 5분 앉아서 잠깐 한잔 하고 다시 가게요. 근데 5분 갑자기 10분 되고 갑자기 20분 되고 그 다음 거의 30분 가깝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보면서 그리고 그때도 마이크 없었고 기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듣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얼굴만 보고 약간 제스처는 볼 수만 있었는데요. 근데 저한테도 그거는 제일 인상적인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두 명 그냥 대통령이나 뭐 뭐든지 그냥 두 명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 그 모습 보니까 거기 어떤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뭐가 있었다고 약간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예, 그 순간 저한테는 그 순간 아까도 조금 얘기했던 거 역사적인 날이라고 그 순간에서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아, 여기는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우리 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교에서 대부분의 외교는 양국의 관료들이 외교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의제가 뭔지 정하고 답도 다 정하고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지 이런 걸 썼느냐 안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그 시간이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고 판문점이랑 굉장히 좁은 공간에 다리도 뭐 넓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색도 넓혔어. 칠했다고 하더라고요. 색도 파란색. 칠했어.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통역이 없이 둘이서 얘기한다는 건 남북 관계는 아주 독특한 이 특성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상과 얘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소통과 신뢰.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서로 보지 않았겠어요? 얘기하면서. 그럼요. 이제 형성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뒤에 힘이 붙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막 실은 형 동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인터넷에서는. 그래서 저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언어가 통해야지 그렇게 통역 없이 둘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독일에도 이런 도보다리 회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이벤트가? 글쎄요, 여러 가지 미팅이 있었는데요. 우리 회담 한 6개 정도 있었나 봐요. 그때는 되게 어렸으니까 저는 그래서 구체적인 기억이 없지만 10살 때였나요? 조금 더 많았어요. 나이를 비공개를 유감스럽지만, 하시겠다는?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예. 근데 그 회담 몇 개 있었는데요. 근데 회담 시작했을 때 이미 지금 이런 분위기보다 사실 훨씬 더 진행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되게 다른 이거하고 좀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근데 먼저는 독일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언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문화도 문화하고 언어하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차이 없었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사실 교류는 훨씬 더 많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그 서독 사람들 이래서 그 동독 뉴스는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동독 있는 사람들도 뭐 서독에서 뉴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독 바로 핵심에서는 베를린 있었잖아요. 베를린 반 이상 사실 서독이었잖아요. 그래서 교류는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그때는 사실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 저한테도 자주 물어보는 게 그냥 우리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독일처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비슷한 점 있기는데 근데 사실 비슷한 점보다 차이점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되게 갑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마 그 통일 6개월 전 누가 말했으면 6개월 후 우리는 통일될 거야. 그래서 야, 너 미쳤어? 뭐 완전히 그냥 아니 정말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어떤 메커니즘 좀 시작하고 문 열고 갑자기 사람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 진짜 뭐야 이거. 근데 그 기회가 있는 게 지금 사실 됐고 그래서 바로 우리 그때는 콜 정리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오케이 이 기회는 지금 잡아야 된다. 바로 통일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지금 막 좀 준비하고 천천히 뭐 스텝 바이 스텝 지금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시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6개월 1년 이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통일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실질적인 통일도 뭐 마음 통일될 때까지 그거는 아직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지만 근데 그 나라 자체 아까도 얘기했던 거 우리 베를린도 있었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교환도 조금 있었죠. 그리고 스포츠 게임에서도 뭐 같이 나가지 않았지만 근데 먼저는 거기도 다른 팀 좀 만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여튼 보고 계신 거죠? 이런 네. 인간 교류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 그때는 평창 직접 네. 저희 경기장 있었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 한국 팀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같이 나오고 거의 눈물 났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독일 독일 분인데? 분이 네. 사실 저도 안 났거든요. 네. 아니 아마 직접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느낌이 좀 다르죠. 또 경기장에 계셨으니까. 경기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생각했던 게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북한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북한 팀 나오면 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떤 사람 뭐 싫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람들 거의 일어나고 뭐 박수 치고 응원하니까 그런 게 보니까
정말 이 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어요. 정말 어떤 평화스럽게, 평화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얼마나 옛날에 이런 과거에서는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상처가 받았는데, 아까 우리 연평도 아니면 천안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아직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회만 생기면. 그래서 스포츠 통해서 사실 되게 이런 그 스포츠 디플로마시 그런 것도 사실 되고, 그래서 올림픽 게임스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왜냐하면 1월 달부터 김정은 갑자기 마음이 좀 바꾸는 게 시작하고, 올림픽도 사람 보낸다고 말했는데 그때가 시작이었죠, 사실은. 그때는 시작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때 진짜 보낼까 좀 생각했는데 사실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는 경기장에서도 그 김정은 여동생도 보고, 그래서 야, 정말 왔구나. 정말 거기부터는 제가 처음에는 뭐가 좀 색다른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회담도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시간 지나가면서 더 많은 어떤 감동적인 역사적인 느낌 좀 생겼어요. 근데 진짜로 사실은 우리가 평창 때만 하더라도 왜 여론이 애써 힘들게 준비한 선수들한테 맞아요. 네. 기회를 빼앗는다, 사실은 이런 반응도 많았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네, 그때는 어땠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이제 국가가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물론 이렇게 단일팀 하고 하는 거 애국이지만, 그 애국을 그렇게 개개인한테 강요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좀 생각을 또 젊은 했어요.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까지 오는데 굉장히 시발점 역할을 했고, 평창 올림픽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단일팀 한 것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말하기가 조금 그때 약간 무리한 면은 예, 있었지만 좀 무리한 결과를 면이 놓고 있었고, 보니 젊은 대학- 세대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남북이 이제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것만으로 그 누군가의 희생을 이제 미처 생각 못하고, 저는 이제 북한과 뭔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기미가 보이면 늘 한영아 그거 또 이분은 또 기다렸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또 북한에 계신 분이니까 충분히 네, 저는 그랬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냥 단일팀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되게 엄청 감동이었어서 이건 좋은 거다라고 저 혼자 막 기뻐했더니 주변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누군가는 희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 아이스하키 팀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기회가 생기면 올림픽 무슨 메달 중요한 거 아니면 나라 평화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가 놓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오히려 이 나라 그 역사는 어떤 부분 될 수 있는 그 기회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신문 좀 읽어보니까 문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생각 얼마나 이상해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평화 노벨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사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 말씀하셨던 게, 이 평화 노벨상 보면 그냥 트럼프 받으면 되면 우리나라에서 평화만 생기면 그거는 실질적인 상이다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올림픽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석하고 같이 어떤 평화, 어떤 서로 어떤 소통, 다른 나라 이 스포츠 통해서 어떤 소통 만드는 게, 그거는 사실 올림픽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금메달은 핵심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평창 올림픽은 아주 성공적인 올림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느 나라 제일 많이 금메달 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어. 정말 사람들 나중에 뒤로 보면 적어도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사람들 뒤로 보면 이거는 정말 실질적인 평화 올림픽 게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또 경기 그 스포츠 종목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아이스하키라는. 왜냐면 이번에 탁구할 때는 아무런 얘기나 그런 반응이 없는 걸 봐서는 여기서 굉장히 진지한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당연히 단일팀을 바라고 있었지만 과정은 조금 더 잘 섬세하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앞으로 통일과 평화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세대 간의 의식의 차이인데,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우리에서 오는 통일, 무조건 어떤
문익환 목사님 시 중에 그래. 그 모든 통일은 좋다. 통일이 모든 것에 가치. 그 남의 가치이기도 했고 북의 가치이기도 했고 남의 정권의 가치이기도 했고 북의 정권의 가치이기도 했고 자기들의 독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도 통일을 썼고 남북한 주민들이 다 그걸 갖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우선했는데 지금 세대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 통일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이라고 무조건 접근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좀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 통일과 평화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서 성과가 가져오면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스하키 단일팀 만드는 거에 반대했던 젊은 세대들도 지금은 돌이켜보니 참 잘했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체감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 지난 2주 정말 태도가 많이 바꿨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 또 많이 인터뷰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의 목소리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나라 미래이잖아요. 이 사람들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죠, 우리는. 근데 정말 대부분 사람들 왜 통일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엄청 힘들게 뭐 이거 여기 헬조선에서 살고 왜 우리는 뭐 만약에 통일되면 더 힘들게 될 거예요. 일자리도 없어지고 뭐 어마어마한 독일 통일도 몇 천조 들어가는데 뭐 우리 북한하고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면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고. 지금 이미 우리는 힘들고 왜 우리 돈 저기 북한 사람한테 줘야 되냐. 그리고 통일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말해도 그냥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난 통일 싫다고 말하면 난 나쁜 사람 같아요. 뭐 약간 그런 생각도 가끔 있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정말 눈에서 뭐 정말 평화 통일 될 수도 있다고 뭐 어떤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젊은 사람도 어떤 새로운 희망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런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 생기고 우리 작년하고 재작년도 촛불 집회도 보고 점점 약간 그 민주주의 다시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는. 그리고 저는 사실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랄까? 이런 게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여기 규진 씨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 아픈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런 게 혹시 이번 이런 장면들을 북한 주민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우리의 김정은 위원장이 저럴 만한 사람이다라는 분위기 반응이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북에 있을 때 김정은의 존재를 아예 몰랐어요. 네. 그리고 김정남이랑 김평일 정도는 그 신문에서 이름을 봤던 것 같은데 김정은은 몰랐고 한국에 와서 한국 뉴스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만 봤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나오면 이미지가 되게 딱딱하고 포악하고 막 전쟁 고발을 일으킬 듯한 그런 이미지들만 보여서 늘 그냥 보여주는 그 이미지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처음 막 유머스럽기도 하고 뭐 되게 뭐 그 도보다리에서 담배 안 피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너인 거잖아요. 담배 재떨이가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우애였어요.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의 그냥 인간으로 보였어요. 김정은이. 그럼 보통 때는 재떨이가 있으면 담배를 태우는 게 김정은이 익숙한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늘 이제 다니면서 담배를 이렇게 손에 끼고 다니는 게 이렇게 많이 포착됐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어디 유치원 남한식 표현 유치원에 가서도 이렇게 담배를 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네, 담배를 꽤 많이 피우는 거였는데 거기 재떨이가 있었는데 계속 안 피우고. 북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걸쳐잖아요. 네, 엄청 걸쳐죠. 다 걸쳐들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담배를 안 태운 피웠다는 거는 게 많이 참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거요? 부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의를 지킨 거니까. 네. 근데 규진 씨가 또 대학생이고 하니까 뭐 저도 20대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높아졌다. 특히 남한의 젊은 사람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반응이 어때요? 우선은 SNS에도 그렇고 많이 보이는 게 되게 귀엽다 생각보다. 내가 통통해가지고 곰돌이 푸 같다. 저희 아빠도 그러시던데 귀엽다고. 귀엽다고. 네. 네. 근데 사실 또 신기한 게 처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되고 나서 막 그때는 막 뭐 젊은 지도자인데 언제 미쳐가지고 미사일 발사할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만 막 하다가 지금 오니까 또 귀엽다 뭐 이쁘다 너무 극에서 왔다 갔다 그 극에속으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반응들이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연평도 포격 겪고 나서 뭐 연평도 포격이 김정일 세습 체계 공고화를 위해서 김정은이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또 어떤 탈북자분께서 인터뷰를 하신 걸 봤는데
김정은에게 귀엽다고 하는 것이 본인은 너무 보기가 난다. 힘들다라고 그거 자체가. 그런 정서도 이해가 가죠. 네, 그 사람이 굉장히 독재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굶겨 죽이고 처형하고 하는데 또 그런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 반응이 물론 통일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그 어떤 긍정적으로의 의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단순히 정말 귀엽다고 바라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좀 어느 정도 들었고. 그죠. 저도 보면서 그냥 김정은이 이렇게 나와서 남북의 이제 해빙 관계 이렇게 가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데 김정은이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 있잖아요. 이제 뭐 사람을 죽인 부분이나 이제 인권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김정은이 이제 계속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간다고 한들 과거는 지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까지의 그 몫을 김정은한테 이제 다 쌓여서 그게 좀 더 커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저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선 신뢰하고 협상 가능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최근에 갖고 있는 저희들이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만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전체 체제에서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하고 했던 건 그 선대가 더 많았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전혀 우리의 가치관에서 찬성할 수 없는 일이지만 뭐 고모부하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피해 숙청을 했던 규모는 그 선대에 비하면 훨씬 작은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일종의 왕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반대파가 여야가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권력에서 지면은 죽음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체제의 잘못됐지만 전근대적이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김정은이 그 이전 세대보다 더 포악하다. 이건 아니다. 그건 북한의 체제상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건데 저는 이제 약간 남쪽에서 너무 우리가 과장해서 본 면들도 있다. 어떻든 스위스에서 교육받고 서구적인 감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 아닌가. 그리고 저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워낙 극단까지 왔기 때문에 양쪽 다 뒤로 밀려설 수가 없고 저는 성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틀림없이 성과는 나올 거다. 상당한 진척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물러서면은 원점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걸 트럼프도 알고 김정은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상상치 못하게 그렇게 대화를 먼저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사람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던 건데 그건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귀엽다,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거 아닐까요? 그런 그렇죠. 그 한국 사람도 자꾸는 좀 되게 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강하게는 이쪽 방향 그 다음에 강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것도 한국에서 좀 많이 봤는데요. 지금 뭐 20년 동안 독일인의 시각에서 얘기하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독일 사람 입장으로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악마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귀엽다고. 뭐 그것도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들었던 것처럼 그 인권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아직도 이런 그 레이버 캠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거기 엄청 많은 사람 죽고 우리 정확한 숫자도 없잖아요. 수용소. 예,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뭐. 그 어떻게 힘들게 거기는 고문도 받든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뭐 귀엽다고 말하는 게 또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냥 그 어떤 사자도 아니면 어떤 위험한 그 동물도 뭐 어떻게 보면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계속 악마만이라고 말하면 앞으로는 미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 앞으로 아예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 그 가운데 어떤 라인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위험성 아직 충분히 남아있던 사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래도 이 사람한테 그냥 어떤 기회도 줘야 돼요. 만약에 실질적인 변화가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권 문제는 그거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지만 근데 확실하게 김정은 만약에 이 사람도 알아요. 만약에 제가 저의 뭐 핵무기 지금 포기하면 그럼 제가 그냥 뭐 바로 날 체포하고 난 감옥 가야 되냐면 뭐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뭐 한국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도 오케이 옛날에 있었던 일
안 좋지만 우리 그냥 어느 정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지만 먼저는 안고 가야 해. 예, 그렇죠. 그거는 그냥 옛날 일이고 우리 미래로 지금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절대 같이 갈 수 있는 미래가 근데 없다고 그래서 뭐 네티즌들 반응에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나만 여기 네티즌들을 되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긴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쪽에서 오는 것들을 남한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취재하겠다라는 걸 보고 굉장히 야 이거 완전히 태도가 다르구나. 우리 다 김정일 놀랐어요. 위원장이. 이런 네, 얘기 그 나왔을 자체가. 때 거의 믿을 수 그 자체가 없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항상 감독이었다. 자기는 숨어있고 자기가 드러나서 주인공 역할을 안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영화배우 주인공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저게 단지 작은 제스처가 아니라 저 정도를 수용할 수, 제가 이제 북한에 가봐서 그때 취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뭐 거의 뭐 무한정이 열리다시피 한 취재가 된 거거든요. 특히 뭐 도보다리 건너는 것도 저는 사실은 카메라 촬영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안 들리지만 무슨 말,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말들을 각국의 정보기관이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입모양 분석. 입모양을. 네. 뭐 실제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노출한다는 건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거의 자신을 100% 노출하는 건데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인 건 뭐 기획 의도도 있고 다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화할 만한 어떤 성격, 살아왔던 과정이 있는 거다. 저는 그래서 그건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 자체가 귀엽다, 김정은 위원장 이게 아니라 협상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놀란 건 사실은 저는 전체적으로 놀란 게 도보다리고 뭐가 아니라 두 분이랑 연결된 얘기지만 탈북자 얘기, 맞아요. 연평도 얘기,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새벽마다 잠 못 자게 해서 미안하다. 저는 농담도 두 분이 하고. 당사자인데 저 오면서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 얘기를 올리는 건 정말 제일 상상하지 못했던 것. 그 얘기를 연평도 얘기를 탈북자 얘기를 입에다 올린다. 저는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평에 오시면 저희가 뭐라 그랬죠? 도로 사정이 안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좋으니까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민망하다는 표현. 네. 민망하다 이런 표현을 북한의 지도자가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되게 솔직했죠. 네. 진짜 들으면서 세터민이랑 발언이 딱 나오는 순간 탈북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세터민이랑 말이 더 그렇죠. 편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탈북자나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 이제 뭐 좀 두려워했었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바라는 것 같다고 그 말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탈북자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라고 이렇게 진짜 의외였고 그리고 괜히 서럽기도 한 거예요. 약간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당사자니까. 네. 그래서 믿음은 가세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그걸 지켜봤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날 밤 저녁 끝나서 갈 때까지 보면서 또 믿겨지진 않은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계속 이렇게 열려가겠구나라는 희망이 되게 부풀어 있었어요. 그게 나올 거라고 한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아예 연평도 기대가 주민들도 없었는데. 연평도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특히는 탈북자들 우리도 방송국으로 많이 인터뷰했잖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은 오히려는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더 안 좋게 보는 거야 김정은.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바로 그 회담 그 전날 우리 여기 조금 유명한 탈북자 인터뷰 좀 했는데요. 그래서 내일 무슨 얘기 나와도 다 뻥이다. 뭐 다 거짓말이야. 무조건 그냥 어떤 스트래티지야. 그냥 그 핵무기 더 많이 개발하고 싶은 게 지금 김정은 좀 시간 필요하고 그리고 제재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그래서 그냥 딱 그 미국하고 한국 사람들 듣고 싶은 말 다 해줄 건데요. 근데 절대 믿지 말고 이거는 다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회담 전날 인터뷰였는데요. 그 사람 다음에도 다시 한번 만나야 될 건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만나봐야 되나? 아니, 그냥 기자로서 궁금하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하드코어, 그냥 이런 북한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조금 마인드가 바꿨는지, 아니면 아직 그대로 아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도 우리 지금 실제로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데, 그날 되게 아름다운 말 많이 들어봤고 아름다운 제스처도 많이 봤고
근데 지금 아름다운 행동 좀 우리 봐야죠. 그래서 거기부터는 이거는 정말 그냥 쇼였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변화 시작이었는지 그때부터는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5월 중순부터 벌써는 지금 그 핵무기 그 시험 사이트가 네. 그 철거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획대로 진행될 건지 안 될 건지 거기부터 우리 점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말만 하고 이제 내가 이걸 내놓을 테니까 니들이 뭐 해줘 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내가 이걸 내려놓겠다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랑 저는 충분히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저렇게 선뜻 뭔가를 하지는 않았었잖아, 이제껏.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남한이나 미국이나 이제 정치 사회에서 북한이 이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게 앞으로 더 나갈 수 있게 이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까지 저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잖아요. 뭐 핵 당장 포기한다고 다시 되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비핵화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평화야. 평화는 물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근데 당연히 국제적인 입장으로는 그 비핵화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비핵화는 하고 예를 들어서 시간 30분 바꾸는지 아니면 어떤 가족 다시 십자통에서 만나는 게 그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근데 평화 있을 건지 아니면 비핵화 실질적인 비핵화 있을 건지 먼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냥 평화 그 조약이 정말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거는 정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되고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떤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어떤 평화, 한반도에서 평화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는 두 손으로 꽉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실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도움 없이 다 안 되잖아요. 유감스럽지만 지금 러시아,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다 되게 보수적인 정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이기적고 그 되게 America First Policy 아니면 러시아는 또 그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거의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베 대통령도 어머먼 보수적인 편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북한은 특히 김정은은 남한을 우리 이제 남쪽 표현으로 적화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체제와 인민이 생존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소위 수령 체계가 변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50년도 집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한은 대통령이 그 사이에 10명은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체제를 인정받고 생존해내는 것, 인민들을 경제적으로 잘 살리는 것, 그리고 역사에 남는 것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이 유일한 미국과 거래,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건 미국이고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이다라는 전략을 이미 오래전에 세운 거고 그 전에 미국이 대폭 양보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에서 핵 개발까지 온 거는 저는 필연적이었다고 봐요. 근데 핵 개발을 딱 해놓고 본토에 닿을 수 있다는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는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거래로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죠. 이미 계획되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인간성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북한은 지금 핵 문제를 가지고 체제의 생존을 거래하고 있는 거다. 거기서 방향은 분명. 이걸 만약에 여기서 게다가 상대가 트럼프인데 무너져 내리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원점 이하로 돌아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이 구조가 이거는 성취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벌써 아까 우리가 2주일 전인데 말씀하시기 전에 4월이었죠. 겨우라고 저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변했잖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1년, 2년을 가고 교류가 활성화되고 서해 평화롭게 남북한 어선이 같이 물고기를 잡고 백두산의 직항로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고 경의선 철도 공사를 우리 남쪽에 올라가서 하고요. 저 동해에는 조선업 지금 우리 힘든데 조선업이 진출해서 조선소를 짓고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를 얽매이고 위해서 우리가 사실 고립된 섬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으로도 섬이었고 세계에서 분단 국가고 사실 생각과 사상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죠.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게 한번 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 이상의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단순한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통일 얘기가 전 나와서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통일을 바라보는지가 솔직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북에 가족이 있거든요.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고향이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곳이 북한인데 제 고향이 하필 북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소원이 북한에 가는 게 소원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통일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 이산 가족도 남아있고 우리는 원래 하나였잖아요. 근데 남한 청년들한테 또래 청년들한테 이제 우리는 원래 하나였고 민족적인 뭔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말하면 안 먹혀요. 근데 이곳에서 저도 살고 있다 보니까 취업 문제나 이런 걸 되게 떠날 수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통일이 됐을 때랑 지금 분단 이 상태로 갈 때 그걸 비교해 놓고 보면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북한과 남한이 교류해서 문이 열리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남한 청년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 모든 걸 다 따져놓고 보면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한반도의 희망은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은 뭐 느껴요. 친구나 가족들이 북한에 계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살짝 좀 상상이랄까 해본다면 북한에 지금 계신 분들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게 좀 저는 궁금해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랬다고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보다는 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한도 그렇지만 이미 많이 포화 상태고 이제 나중에 점점 가봤자 이제 일자리는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북한도 그래요. 다 막혀 있으니까 북한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계속 이렇게 쪼여드는 거,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희망이나 그런 게 이제 통일이었던 거죠. 북에 있을 때도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어머니나 아빠가 늘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남북 정상회담 네. 이전에도 네, 이제 희망이 없다. 음. 희망이 없다. 그런 소리 꽤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규진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사실 아까 대학교 3학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살아갈 날이 가장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에 대해서요. 저는 약간 좀 통일을 당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외할머니가 실향민이셨어요. 그 전쟁 때 이제 연평도로 내려오셔서 외할머니가 정착을 하셨었는데, 좀 저한테는 이제 통일이 사실은 남의 문제로 인식되는 게 좀 사실 적은 것 같은데, 사실 제 주변 또래들 이제 20대 한 20살에서 24살까지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학과를 제외하고 왜 통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윗세대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민족주의적인 어떤 당위성이 굉장히 잘 먹혔는데 지금은 사실은 내 가족이 없다. 내 친척 뭐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나의 친척이겠느냐.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뭐 통일 비용, 분담 비용 이런 거 다 차치하고 평화가 아니면 통일이 아니면 그것도 완벽한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대는 그냥 통일을 얘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저희들이 정책이 바뀌어요. 옛날엔 통일 우선이었어요. 6.15 회담, 6.15 정상선언도 통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에는 통일 방법에 대한 얘기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를 강조해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일을 얘기하다 보면 정치 체제의 문제가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어요. 통일을 얘기하다 보면 어느 쪽 체제로 할 거야. 서로가 서로의 체제에 가깝게 하게 되고 정치적인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 북한의 체제도 굉장히 독특하고 너무 두 체제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일을 앞세울수록 갈등과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데서 과감하게 아까 통일 얘기 안 하면 뭔가 죄 짓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더니 거꾸로 통일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가 목표이자 수단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문에 진짜 통일을 갈 수 있지 통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뭐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고 통일 그러면 북진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북에서는 미주의 괴뢰 조건을 타도하는 것이 통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지만 통일을 내세우지 않고 평화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롭고 군대 안 가거나 군대 가는 기간이 줄여야 되고 새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북한 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새로운 광활한 신천지가 열리는 곳이다. 그럼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친구들의 반응이 좀 뭐 바뀌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뀐 건 북한 학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하고 싶었는데 사람들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하는데요. 근데 북한과 학생들한테 앞으로 일자리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동국대학교밖에 안 남았어요. 2016년 3월까지는 이제 고려대에도 북한 학과가 있었는데 통일 안보 외교 전문 학부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학부선에서 남아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대학원에 가서는 좀 더 심화 전공을 할 수는 있지만 학부는 저도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북한 학과 이렇게 딱 이름 가지고 있는 게 동국대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 동국대 내부적으로도 잘 몰라. 아 북한 학과 있었냐? 많은 단어. 같은 동국대인데. 네, 특히 동국대는 산이기 때문에 또 남산이기 때문에 산 하나 넘어가서 공대 쪽 가면 북한 학과 있었냐? 뭐 하는 학과냐? 다른 학과 북한 학과 갔다 그러면 너 뭐 제일 많이 듣는 빨갱이냐? 정말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4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는 대한민국에 북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없어요. 제가 북한 학과다 이러면 바로 토론하려고 저랑 결국 뭐 끝나는 내용은 다 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막 연락 온 것 중에 뭐 기자님들한테도 연락 많이 왔지만 일반 학생들한테 아 북한 학과 전과 혹시 괜찮냐 편입하고 싶다. 벌써부터. 네, 좋은 북한 일이다. 학과가 네, 네, 북한 학과가 좀 미래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좀 비트코인 왜 한때 붐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런 그것처럼 약간 느낌이에요? 북한 학과를 바라보더라고요. 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이렇게 올라가고 네, 이렇게 싹 내려가요. 떨어지고.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야죠. 북한 학과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일 많으실 것 제일 같아요. 많으실 네. 것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우선 고향 땅 밟아보는 거고 동생 얼굴 보는 건데요. 동생은 아직. 네, 동생 이제 동생이랑 위가 그러니까 친척분들은 다 계시거든요. 우선은 그거고 그리고 어릴 때 그 해변에서 막 그냥 낚시했던 것도 다시 해보고 싶고 그냥 평양냉면도 가는 길에 거쳐서 한번 먹어보고 싶고 아직 안 그리고 먹어본. 네, 아직 못 먹어보는데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집에 다시 집 짓고 사는 게 꿈이거든요.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게 제일 간절한 것 같아요. 북한 몇 번 방문했는데요. 근데 잠깐 항상 촬영만 좀 하고 아니면 개성 단지 갔다는데요. 근데 나라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 금강산도 너무 아름답고 가보니까 더 많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더 많이 알게 되고 싶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어요. 지금 인터뷰하면 아니면 사람들 대화하면 항상 옆에 뭐 다른 사람 있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보호하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북한 자연스럽게 나가서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하고 싶고 이 아름다운 나라는 더 많이 알게 되고 싶어요. 직업 이건- 정신이 투철하신 아니 분이에요. 정말 나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고 어느 날에서 그냥 배 없이 비행기 없이 여기 한국에서 저의 고향 함부로까지 가고 싶습니다. 네. 연평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조그만 동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북한의 모습이 보여요. 그 이제 대포 문 열려 있는 거, 막 이제 배가 다니고, 또 막 산에 이제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좀 앞에 가서 보고 싶어요. 눈앞에서 보고 싶고 멀리서만 그러니까 사실은 연평도에서 북한의 제일 가까운 섬까지 섭도까지 2km거든요. 2km면 정말 얼마 안 돼. 걸어서도 얼마 안 걸리고 사실은 앞에 가서 한번 정말 보고 싶다. 네, 연평도에서만 봤던 그거를 앞에 가서 보고 싶고. 어머님과 장모님 모시고 평양거리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좀 구경시켜 효도 드리고 싶고요. 관광.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 뵀을 때 그랬어요. 가능할 것 같다. 아까 뭐 2, 3년 안에 가능할지도 모르고 뭐 늦어도 10년 안에 가능하고 그때까지 건강만 하시면 충분히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약속 꼭 지켜드리고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걸 꼭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시 인간 김선재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여기 계신 분은 너무 좋은 얘기만 하셔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옥류관 냉면을 분점을 서울에 차리고 싶다라는 계획을 네, 살며시 해봅니다. 스크린잡기 많이 제일 생길 것 빨리 같은데. 달려가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내가본 남북 정상회담이지만 요즘 성지글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 그걸 예언한 글이 화제가 되어서 몇 년 뒤에 성지글입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 방송이 성지 방송이 되어서 다음번에 이 멤버 그대로 제작진이 시켜주는 평양냉면을 먹으면서 또 얘기를 나눠봤으면 평양에 가서 평양 옥류관에서 네, 우리 제작진이 비용을 대고요. 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